이지혜의 하루는 늘 완벽한 계획과 흐트러짐 없는 실행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울의 명망 높은 법무법인에서 최연소 여성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단호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법정에서는 그 어떤 강적도 그녀의 논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사무실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그녀의 철두철미함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에 경외심을 표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5살 난 딸 민서였다. 민서는 지혜의 유일한 보물이자 그녀의 강철 같은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는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 엄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민서의 작은 처는 지혜에게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위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그 작은 햇살에 드리운 그림자가 지혜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서는 원래 명랑하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잘제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인형들과 함께 소꿉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이유 없이 침울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보모 박 선생이 등장했을 때 민서의 표정은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박 선생은 한 달 전부터 지혜의 집에 출퇴근하며 민서를 돌보는 베테랑 보모였다. 깔끔한 외모, 단정한 태도 아이를 다루는 노련함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주변 엄마들에게도 평판이 좋았고 면접 때도 지혜는 그녀의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런데 민서는 박 선생이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는 신용을 했다. 때로는 박 선생이 다가오기만 해도 공포에 질린 작은 비명 소리를 지르며 지혜의 뒤에 바싹 숨기도 했다. 처음에는 민서가 낯선 사람에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은 원래 예민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법이니까. 지혜는 민서를 품에 안고 우리 민서 박 선생님은 민서를 좋아하는 좋은 분이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속삭이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고 그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선생은 이런 민서의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민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민서야, 선생님이랑 같이 블록 쌓기 할까? 혹은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래? 박 선생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묘하게 차가운 거리가 느껴졌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지혜는 의식적으로 박 선생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박 선생은 민서에게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민서가 실수라도 하면 괜찮아 민서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다독였다. 그런데도 민서는 그녀를 피했다. 이상하게도 박 선생이 지혜의 시야에 있을 때는 민서가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 박 선생은 민서를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스킨십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혜가 잠시라도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면 민서의 경직된 태도는 다시 나타났다. 이 미묘한 패턴은 지혜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실시하겠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민서를 재우기 위해 침대에 함께 누웠다. 민서는 평소처럼 지혜의 품에 파고들었다. 지혜가 민서야, 왜 박 선생님이 무서워?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민서의 작은 몸이 움찔했다. 선생님은 민서는 말을 흐리며 작은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다물어졌다. 민서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지혜는 민서를 더 강하게 안아주며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엄마는 민서 편이야. 라고 속삭였지만 민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혜는 민서의 작은 어깨가 불안에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밤새 잠 못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박 선생에게 조심스럽게 민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박 선생님, 혹시 민서가 요즘 유치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박 선생님께 특별히 거슬리는 행동을 한 적이라도 있나요? 요즘 민서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서요. 박 선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민서가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민서는 저랑 있을 때도 늘 착하고 예의 바르게 잘 지내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표정은 순수하고 결백해 보였다. 지혜는 박 선생의 태도에서 어떤 거짓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인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다. 박 선생은 능숙하게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미디어 노출이 많아서 예민해지기 쉽죠. 혹시 민서가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닌가요? 지혜는 박 선생의 말에 수긍하는 척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지혜는 자신의 직업적 강점을 떠올렸다. 그녀는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풀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였다. 수많은 위증과 기만 속에서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왔던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이제 자신의 딸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남편 김도현은 지혜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바쁜 회사 생활에 치여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여보, 민서가 원래 좀 예민하잖아. 그리고 박 선생님은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뽑은 분이야. 평판도 좋고. 그냥 애들이 때때로 그러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말은 무심했고 오히려 지혜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지혜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는 박 선생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 민서와 함께 놀아주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민서야, 엄마는 민서가 박 선생님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혹시 박 선생님이 민서한테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한 적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작은 눈동자는 방 한구석을 응시하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민서의 방이었다. 지혜는 민서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박 선생과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평범하게 행동하는 박 선생의 모습과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민서의 불안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지혜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물리적 학대가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학대가 민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혜의 날카로운 지성은 답을 찾아 나섰다. 밤이 깊어지자 지혜는 침대에 앉아 고뇌했다. 단순히 보모를 해고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민서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가 민서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직업적 윤리관에 비추어 보았다.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박 선생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지혜의 직감은 박 선생이 단순히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무언가 음침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서를 위협하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남편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도연은 좋은 사람이었고 민서를 사랑했지만 그의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지혜의 깊은 불안감을 이해하기 어려울 터였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만이 전부였고 지혜가 느끼는 미묘한 기운이나 민서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은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투정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지혜는 도현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이 문제는 오롯이 자신의 직감과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법조 경력을 통해 터득한 교훈을 되새겼다. 진실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끈기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가정용 보안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거실이나 민서방에 대놓고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 선생이 눈치채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작고 은밀하며 화질이 선명하고 음성 녹음 기능까지 갖춘 장비가 필요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지혜는 작은 탁상시계나 액자 속에 위장된 형태로 판매되는 소형 카메라들을 찾아냈다. 특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탁상시계 카메라는 민서방의 책상 위에 놓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그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 점원은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지만 지혜는 이미 밤새 매뉴얼을 통독한 터라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서의 안전을 위한 방패이자 숨겨진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박 선생이 퇴근한 후 조심스럽게 민서방에 시계 카메라를 설치했다. 책상 위 민서가 평소 그림을 그리던 작은 테이블 한쪽 구석에 놓으니 감쪽 같았다. 배터리 지속시간, 녹화 용량 원격 제어 기능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자 지혜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과 함께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박 선생을 맞이하고 배웅하며 어떤 미심쩍은 표정이나 행동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서는 여전히 박 선생을 피했지만 지혜가 함께 있을 때는 전보다는 나아진 듯 보였다. 박 선생은 여전히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지혜의 눈에는 박 선생의 행동이 더욱 완벽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박 선생의 눈빛 말투 민서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관찰했다. 박 선생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조차도 손길에 묘한 어색함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올바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미세한 단서들이 지혜의 직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매일 밤 민서가 잠든 후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낮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첫날 영상은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박 선생은 민서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먹이는 등 지극히 평범하고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이었다.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자신의 걱정이 지나쳤던 것일까? 민서가 단순히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기 어려워했던 것일까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은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심지어는 박 선생의 손끝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지혜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밤 수십 시간의 영상을 돌려보는 것은 고된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이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밤이었다. 새벽 2시 지혜는 하품을 하며 민서의 낮잠 시간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민서는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 있었고 박 선생은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때 박 선생이 책을 덮고 민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입꼬리는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고 눈빛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혜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민서야, 네가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어. 네가 말하는 순간 엄마는 슬퍼지고 아빠도 슬퍼질 거야. 너는 나쁜 아이가 되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게 될 거야. 알겠니? 박 선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잔혹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리적 학대였다. 그녀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은 민서를 아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을 지켜야 해. 약속해. 그리고 잠시 후 박 선생은 다시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고 책을 펼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지혜는 영상 속 박 선생의 눈빛에 비친 차가운 광기를 똑똑히 보았다. 민서가 박 선생만 보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끊임없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던 민서의 작은 몸이 그 순간 움찔했던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민서는 잠이 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선생의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온몸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손을 들어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딸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에 대한 충격과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 선생은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해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는 사악한 존재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 민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민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지혜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의로 번뜩였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박 선생의 차가운 눈빛과 민서의 불안에 떨던 작은 몸짓이 계속해서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해자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교활하고 잔인하게 어린아이의 심리를 파고드는 악행은 처음이었다. 박 선생의 행동은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하고 있었기에 더욱 음습하고 파괴적이었다. 지혜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냉철한 계획을 세워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의 직업적 경험이 이때 절실히 필요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딸을 위해 싸울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박 선생이 도착했을 때 지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박 선생님, 오늘 민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박 선생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박 선생은 여전히 밝고 상냥한 얼굴로 민서에게 인사했다. 민서야, 선생님 왔어. 오늘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그림 그릴까? 민서는 지혜의 뒤에 숨어 박 선생을 슬쩍 훔쳐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혜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박 선생은 그 모습에 잠시 눈썹을 찡그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가 아직 잠에서 덜 깼나 보네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혜는 그 짧은 순간 박 선생의 얼굴에 스쳤던 미묘한 불쾌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지혜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어젯밤에 발견했던 잠든 민서에게 속삭이던 장면 외에도 또 다른 미세한 학대의 흔적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가며 박 선생의 표정 변화 시선, 그리고 아주 작은 제스처까지 분석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박 선생은 민서에게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민서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민서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서야, 이렇게 어지럽히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민서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민서는 지혜의 사랑을 의심받는 듯한 말에 금세 풀이 죽었고 곧바로 장난감을 정리했다. 이는 민서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교활한 방식이었다. 둘째, 박 선생은 민서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민서가 다른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면 민서야, 그 친구는 요즘 감기에 걸렸대. 옮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 라며 맞거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선생님은 민서가 자랑하는 거 듣는 것보다 조용히 책 읽는 게 더 좋단다. 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었다. 민서는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박 선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게 만들어 부모에게만 의존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심리 조작의 방식이었다. 셋째, 박 선생은 민서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화장실이나 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통제하려 했다. 민서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민서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참을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며 일부러 늦게 보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민서가 혼자 옷을 벗으면 안 돼. 선생님이 해줄 거야. 라며 필요 이상의 간섭을 했다. 이는 아이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 무력감을 심어주는 행동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의 행동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심리적 학대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혜는 영상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박 선생의 완벽한 보모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서의 공포는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통제되고 마음이 조종당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지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순히 박 선생을 해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민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박 선생과 같은 악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심리적 학대의 증거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물리적 상처가 없기에 입증하기가 더 까다로웠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과 어머니로서의 뜨거운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박 선생의 개인 정보와 과거 이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보모였고 이전 근무지에서는 항상 친절하고 아이를 잘 돌본다는 칭찬 일색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혜의 예리한 눈에는 박 선생의 이력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혹시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동료 중 탐정 업무에 능한 지인에게 박 선생의 배경 조사를 의뢰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급한 움직임은 박 선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었다. 지혜는 민서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 심리 전문가를 수소문했다. 퇴근 후 민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전문가는 지혜의 설명을 듣고 민서가 겪고 있는 증상이 전형적인 심리적 학대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특히 아이가 특정 인물에게만 반응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보이는 것은 가해자가 매우 교묘하게 행동하며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민서에게 심리치료가 시급하며 가능하다면 가해자와의 분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언은 지혜의 결정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지혜는 이제 박 선생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복잡한 사건을 다루듯이 이 상황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첫째, 박 선생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둘째, 민서에게 더 이상의 심리적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박 선생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 셋째, 박 선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녀는 녹화된 영상들을 컴퓨터에 백업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면들을 따로 편집하여 폴더에 저장했다. 특히 박 선생이 민서에게 속삭이던 장면, 민서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던 대화, 그리고 민서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던 순간들을 집중적으로 모았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박 선생의 교활한 수법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터였다. 지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녹취 분석 전문가에게 이 영상들의 음성 분석을 의뢰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단계라고 판단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손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박 선생이 출근하기 전 마지막으로 민서를 품에 안았다. 민서야, 엄마는 우리 민서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항상 민서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민서를 믿어줄 거야. 민서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은 지혜에게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주었다. 지혜는 딸의 얼굴에 작은 입맞춤을 하고는 박 선생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움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사무실에 남아 처리할 서류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민서와 박 선생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완벽한 계획과 냉철한 실행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박 선생과의 대화 시나리오를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박 선생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방역 논리를 준비했다.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박 선생은 민서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박 선생은 지혜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지혜를 보자마자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는 작은 몸으로 지혜의 다리 뒤로 숨었다. 박 선생은 민서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서가 아직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요. 라며 능숙하게 상황을 넘기려 했다. 그 순간 지혜의 눈은 박 선생의 눈동자에 꽂혔다. 그 속에는 찰나의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오만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박 선생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지혜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그 어떤 양보도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선생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네 사모님, 물론이죠 라고 답했다. 지혜는 민서에게 민서야, 엄마랑 박 선생님이 이야기 좀 할게. 민서는 저기 가서 엄마 책 읽고 있어 줄래? 라고 속삭이며 민서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민서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혜는 박 선생을 마주보고 소파에 앉았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서 민서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망설임 없이 핵심을 찔렀다. 박 선생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굳어졌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민서에게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동안 사모님 댁에서 민서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박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는 듯 했다. 지극정성이라고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셨죠. 그 누구도 박 선생님께서 민서에게 행하신 일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욕설도 없었으니까요. 지혜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박 선생님, 제가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알려드리죠. 심리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 선생은 코웃음을 쳤다. 사모님, 너무 비약하시는군요. 제가 아이에게 심리적 학대를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아이가 저를 잠시 무서워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시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으신가요? 제 명예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는 행동들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마치 지혜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TV 아래 서랍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을 꺼냈다. 박 선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지혜는 놓치지 않았다. 박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 집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겠죠. 지혜는 USB를 TV에 꽂고 리모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민서 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첫 번째 영상은 박 선생이 잠든 민서에게 끔찍한 비밀을 강요하는 장면이었다. 박 선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다. 민서야, 네가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어. 네가 말하는 순간 엄마는 슬퍼지고 아빠도 슬퍼질 거야. 너는 나쁜 아이가 되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게 될 거야. 알겠니?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박 선생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랐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그저 아이에게 장난스럽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상 하나로 절 학대범으로 모는 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말실수라고요? 지혜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민서가 그림을 그리다 색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린 장면이었다. 박 선생은 다정하게 민서야, 색연필이 왜 바닥에 있지? 민서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라고 말했고 민서는 곧바로 그림을 멈추고 풀이 죽은 채 색연필을 주워 담았다. 이어서 다음 영상. 민서가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려 하자 박 선생이 민서야 그 친구는 요즘 감기에 걸렸대. 옮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 라며 교묘하게 민서의 사회적 교류를 막는 장면이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민서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박 선생이 민서가 혼자 옷을 벗으면 안 돼. 선생님이 해줄 거야. 라며 민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편집된 영상들을 하나하나 재생하며 박 선생의 모든 교활한 수법을 폭로했다. 영상 속에서 박 선생은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민서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민서를 고립시키며 민서에게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되고 반복된 심리 조작이었다.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박 선생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지고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였다. 마지막 영상이 끝났을 때 박 선생은 더 이상 자신의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박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지혜를 향해 혐오와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모님, 제발,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에는 어떤 설득력도 없었다. 실수요 박 선생님께서 제 딸에게 가한 모든 행위는 오랜 시간 계획되고 실행된 악의적인 학대입니다. 당신은 민서의 순수함을 이용해 아이의 영혼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선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선생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패닉과 함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섬뜩한 빛이 스쳤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 일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아이를 해칠 의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지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단호했다. 늦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의 잘못은 단순히 일을 잃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민서의 어머니로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사모님, 제발, 제가 이 영상들을 없애면 그러면 아무도 모를 텐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을 드릴게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드릴 테니.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박 선생은 절규하며 지혜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지혜가 돈에 매수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듯했다. 그 오만함과 동시에 필사적인 모습은 지혜에게 더욱 역겹게 느껴졌다. 지혜는 박 선생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저는 당신의 더러운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제 딸의 치유와 당신의 합당한 처벌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고 곧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하려 한 모든 시도 또한 기록될 것입니다. 박 선생의 얼굴은 절망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교활함과 오만함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박 선생은 이를 갈며 지혜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한때 민서에게 속삭이던 다정한 눈빛과는 정반대인 순수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당할 리가.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과 악행 때문에 파멸한 겁니다, 박선 선생. 지혜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저를 그리고 제 딸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선한 곳에 썼더라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테지만 당신은 그 재능을 가장 약한 존재를 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할 시간입니다. 지혜는 박 선생이 더 이상 발버둥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박 선생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는지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지혜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 단호해야 함을 알았다.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은 민서를 위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 선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혜는 경찰에게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증거 영상이 담긴 USB 메모리를 제출했다. 경찰관들은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교묘한 심리적 학대의 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 선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도 지혜를 향해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지혜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피할 수 없는 마주침이었다. 박 선생이 연행된 후 지혜는 민서의 방으로 향했다. 민서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혜는 민서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민서야, 이제 괜찮아. 무서운 박 선생님은 이제 다시는 민서 옆에 오지 못해. 엄마가 다 해결했어. 민서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동안 억눌렸던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지혜는 민서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민서 정말 용감했어. 엄마한테 말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민서의 울음은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점차 진정되었다. 다음 날 남편 도현은 출근길에 경찰로부터 박 선생의 체포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지혜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숨겨진 카메라 설치부터 영상 속 박 선생의 잔혹한 행위, 그리고 민서가 겪었던 심리적 고통까지. 도현은 영상을 확인하고 분노와 함께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여보, 내가 너무 안일했어. 당신 걱정을 믿어주지 못하고 민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난 뭘 한 건지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박 선생은 너무나도 교활했어. 아무도 쉽게 알아챌 수 없었을 거야. 이제 중요한 건 민서의 치유야. 박 선생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지혜가 제출한 영상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박 선생의 교활한 심리적 학대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박 선생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증거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녀의 과거 행적도 재조사되었다. 놀랍게도 박 선생이 이전에 돌보았던 몇몇 아이들도 민서와 비슷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에는 단순한 기질 문제나 부모의 과민 반응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박 선생의 수법이 드러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결국 박 선생은 상습적인 아동 심리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보모 고용 시스템과 아동 심리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민서의 치유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다. 그녀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했으며 한동안은 엄마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지혜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동시에 민서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민서를 권위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에 데려갔고 매주 함께 상담을 받았다. 민서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고 작은 미소가 되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혜는 민서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놀아주고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도연 역시 모든 일정을 미루고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족 모두가 민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서는 점차 예전의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선생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새로운 보모는 고용하지 않았다. 지혜와 도현은 번갈아가며 민서를 돌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민서는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엄마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목소리로 박 선생의 잔혹한 행위들이 다시금 이야기될 때마다 지혜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민서가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년 후 민서는 건강하고 밝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예민한 면은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했다. 지혜는 민서의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엄마가 되었다. 변호사로서의 삶도 여전히 바빴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직업적 성공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아이의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 선생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아동심리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보모 채용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변호사 그룹에 합류했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약자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웃음소리는 단순한 아이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용기와 사랑으로 치유된 영혼의 승리였다. 지혜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녀의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고 지혜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